남북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아젠다가 남북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뭐 정권을 뺏기긴 했습니다만 더 최악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최고의 게스트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늘상 이제 뭐 김어준만 나가시고 새날 멀리 하시고. 아니 나는 실제로 그 방송 그 유튜브를 보면은 새날이 뒤에 보이던데 오늘 여기는 없네요. 아 이거 열면 돼요. 근데 그 자주 봤어요. 네. 자주 보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장관님이 우리 어머니랑 동갑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또 남다른 느낌이. 어머니 보고 계시죠? 동창 나오셨고요. 자, 정세현 장관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해도 한 1시간 거리인데 이력을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일단 하십니다. 1998년 3월 달이면은 여러분들 정권 교체하고 처음으로 차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하십니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근데 여기서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요. 노무현 정부로 바뀌죠. 그 당시에. 이때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계속 하시는 그 경우인 거죠. 2002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장관직을 김대중 정부 2003년 2월부터.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 장을 이어서 하신 거죠. 그렇죠. 이런 케이스는 드물지 않아요? 처음이래요. 정부 수립이래.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을 2번 하신 분들은 몇 분 계십니다. 이홍구 전 총리, 노태우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하셨고, 김영삼 정부 때 통일부 총리를 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홍구 총리가, 그다음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통일부 장관을 하시고 정상회담 끝나고 또 통일부 장관을 하셨죠.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이래요. 그걸 이제 과장한 사람은 단군 이래 처음이라고. 단군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8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신데요. 이게 의장이 대통령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자리가 부총리급이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무튼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사부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통일자 붙은 자리로만 댕겼어요. 오늘 여기 소개에서는 빠졌는데 제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국토통일원인가? 그때는 국토통일원이죠. 그래서 쭉 거기서 이렇게 뭐 승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 때는 초대 통일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이걸 여쭤봤어야 되는데 기회를 못 잡았어요. 김영삼과 김대중 두 분의 사이는 정적 관계 아닙니까? 자기 정적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비서관을 했던 사람을 어떻게 통일부 차관으로 발령을 냈었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봤어야 되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걸 여쭤보지 못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냥 바로 앉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다 해서 하셨겠지만 하여튼 통일자 붙은 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 천착해서 지금 수십 년을. 나 솔직한 얘기로 저는 중국 문제 전문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기회가 안 와요. 안 와가지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학 교수 되기는 틀린 나이고. 근데 우리 장관님은 갈 데 없어가지고 통일부에서 그냥 일하다 보니까 뭐 차관 장관, 대통령 비서관, 차관 장관, 뭐 또 평통 수석 부의장까지 했죠. 저 깜짝 놀란 게 우리 장관님은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죠? 버스 타고 다니죠. 버스, 지하철 이렇게 타고 다니시죠? 그걸 BMW라고 그래. 버스, 메트로, 워킹. 그러니까 통일자만 다니셨다 보니까 돈 모으실 상황은 아니셨는지, 아니면 취향이 대중교통 취향이신지. 나도 김현장에서 오라면 가지.
그 대신 다시 정부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멋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어느 때부터는 운전 안 하고요. 대중교통 타니까 그렇게 마음 편해. 그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념 전 그 부총리가 동자부 장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김영삼 정부 때일 거예요. 동력자원부. 동력자원부. 동자부 장관을 마치고 좀 야인으로 쉬다가 다시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발탁이 돼서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이 돼서 들어왔는데 저한테는 이제 저 전주 중학교 4년 선배예요, 그분이. 5년 선배구나. 이제 말을 놓죠. 반말하죠. 정 장관 끝나고 난 뒤에 그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한번 그렇게 돌아다녀 보시오. 내가 한번 동자부 장관 끝난 뒤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렇게 생겼더니 참 재밌더라고. 지하철 공짜시죠? 벌써 공짜가 된 지 지금 뭐 10년 넘죠. 그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자, 어쨌건 우리 정세현 장관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좀 진지하거나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출발할게요. 자, 사실 그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남북 관계가 이제 잘 풀리기 시작할 때 4.27부터 시작된 그 느낌에는 사실 엄청나게 꿈에 부풀었었고, 그렇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 꿈에 부푼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소한 자유왕래는 할 수 있겠다, 임기 내에. 그런 기대가 부풀었었는데 어떤 시점부터 이게 교착 상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게 보시느냐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잘한 점은 아까 조금 전에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통일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자유왕래까지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갖게 만들었던 것은 잘한 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좋았는데 그게 만 1년이 못 갔어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과 9월 19일 날 평양 공동 남북 정상 선언이 그리고 9월 19일 날 같은 날 남북 국방장관끼리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이 미국을 놀라게 만든 거예요. 너무 남북한이 빨리 가까워지다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특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야 되는 미국의 절체절명의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레버리지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을 갖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대북 행보를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겁니다. 통제를 위해서. 통제를. 그러니까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그리고 북핵 문제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진전돼야 되는데 남북 관계만 앞서가면 곤란하다. 지금 4.27이나 9.19를 보면은 9.19 선언 같은 걸 보면은 남북 관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그걸 묶어두기 위해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자고 했는데 나는 그때 잘못한 것 중에 하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때 그 한미 워킹그룹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행보를 완전히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라고는 미국의 저의를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9.19 합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불가침 조약에 가까운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 같으면 북한이 절대로 필요해서 그걸 하자고 했던 건데 북한이 그러니까 남한의 군사력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자체의 국방력도 엄청나게 좀 강화되고 있다. 이거
뭔가 이걸 좀 통제를 좀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북한이 이제 동의를 했죠. 근데 그것이 미국을 불안하게 만든 건 아니고 4.27 그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 보면은 남쪽이 북쪽에다가 해주겠다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철도도로 연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가지고 북한 경제를 그 빠른 속도로 좋게 만들어준다고 그런 이제 약속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물론 사회문화적인 교류 협력도 활성화되게 돼 있었죠. 그 과정에서 남북이 너무 빨리 가까워지는 경우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존재감이 약화될 수 있다. 이건 미국으로서는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지금 발을 뺄 수가 없는 정도로 지금 코미트가 되어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거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미국의 깊은 뜻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해서 동의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1월 1월 달에, 2019년 1월 달에 북쪽에 독감이 유행을 했어요. 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 방침으로 타미플루라는 독감약을 보내려고 해서 트럭에 실어서 싣고 올라가는데, 그러려면 판문점 쪽으로 가야 되죠. 개성공단 거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통문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한미 워킹그룹과 연관성이 그렇지.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은 미국이 불안해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 시작이 되다 보면은 4.27, 9.19가 그대로 그냥 속도를 내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야말로 그냥 쓰나미가 밀려온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면서 독감약은 보내도 좋지만 트럭은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지게로 지고 갑니까? 니아까로 끌고 갑니까? 그게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 사항을 핑계를 댄 거죠. 그렇지.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그 핑계를 댔지만 그거는 괜히 하는 소리고, 남북 관계가 한 발짝이라도 진전되면은 북미 관계는 그대로 스톱 상태에 있는데, 그럴 경우에 미국의 위상도 떨어지고 미국의 그 존재감도 없어진다고 그런 그것 때문에 와갖고, 흔히들은 많은 사람들은 뭐 국제정책자들 특히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2월 27, 8일 이틀 동안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면서 남북 관계도 경색됐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남북 관계는 2018년 11월 20일 날 한미가 합의했던 한미 워킹그룹의 테두리 내에서 1월 달에 독감약을 못 보내준 그때부터 남북 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북한의 남쪽에 대한 실망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장관님, 뭐뭐 했더라면 한 아쉬운 점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한미 워킹그룹을 무시하고서라도 했어야 되는 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우선 첫째 한미 워킹그룹을 받지를 말았었어야죠.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설례가 또 한 95년에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 통일비서관을 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93년도에 북핵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어요? 그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한국이 좀 거기 제동을 걸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미국으로서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약간 좀 김대중 대통령과는 다른 대북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북한은 거칠게 다뤄야지 이렇게 달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사사건건 미국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어요. 그때 외교부 장관이나 그때는 외무부죠. 외무부 장관이나 외교안보 수석이 참 곤혹스러웠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봤지만은 참 그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가깝게서는 지금 뭘 막으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우리 말을 듣냐 이거지. 그러더니 미국이 어느 날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한다는 한미 공조 원칙에 합의를 하자. 공조 원칙에 합의하자는 게 나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받아들였죠. 한미 공조라는 원칙의 굴레를 쓰고 난 뒤에 딴소리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한미 공조에 합의해놓고 왜 딴소리를 내는가. 그다음부터는 시키는 대로 끌려갔어요. 족쇄 하나가 채워진 거네요. 족쇄죠. 바로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런 선례가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불행히도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 없었다. 만들면 안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네요. 아는 사람이 없었죠.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목을 조를 것인가 발목을 잡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감각이 95년도 미국이 우리한테 내걸어서 우리를 그 발목 걷던 한미 공조 원칙이 참 부작용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미 외국에서 떠났고 청와대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었고 저도 그때는 문재인 정부 초에는 민간인 자격으로 밖에 나와 있을 때니까. 야, 그러니까 저 장관님 나오는 방송들 보면서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북미 관계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하다가 느꼈었거든요. 그 일리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한국과 얘기를 100번 해봐야 소용없고 미국이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선미 후남 원칙이라는 걸 세워놓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얘기하고 남한과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해도 된다. 미국과 큰 틀을 짜놓고 그 안에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이 소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 이전에 북한은 미국과 먼저 그 길을 틀려고 그러고 우리는 남북 관계를 잘 발전시키려면은 미국과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미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고 우리 얘기도 들어줄 수 있도록 한미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북한 쪽에서는 약간 자주적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미국의 눈치를 보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선택할 사안도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못 지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바로 중요한 문제예요. 6.25 전쟁 때 우리가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공산화되지 않고. 또 6.25 후에 미국이 보내준 고물자, 구호양곡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참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대미관이 굉장히 좋아졌죠. 아까 그 어머님이 나오고 해방동이 동갑이라고 해서 그런데 어머님도 6.25 후에 미국이 보내준 쌀, 그다음에 밀가루, 옥수수 가루, 분유 이런 거 다 드셨을 거예요. 예. 그때 그런 걸 받아 먹고 살면서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사실은 미국 대통령을 더 좋아하게 됐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로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말을 듣는 것이 좋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결국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사대주의죠, 사실은. 사대주의라기보다는 일단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미국은 좋은 나라. 미국은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국민적 그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 위에 올라선 것이 보수 정권 시절에 그 외교를 맡았던 사람들은 이제 대미 종속성이 좀 커지기 시작했어요. 대미 종속성 속국이라고 하면은 너무 심한 표현이지만은 어쨌건 미국에 대해서는 함부로 우리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다 알아서 우리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딴소리 하는 건 좋지 않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걸 요즘은 이제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잘 쓰던데 예.
그분들 머릿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당선자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속에 안 들어가 봤어. 발언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선제 타격 발언이죠. 그 선제 타격 발언이 실제로 남북 관계에 초장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바로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관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그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하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을 이 감지가 되면 선제 타격을 해버리겠다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사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 고도로 올라와야 비로소 우리 레이더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쏠 그 기미가 보인다 이런 것은 사전에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제 타격은 물론 먼저 친다. 어? 선제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저건 북한이 그런 그 미사일을 쏘거나 남한을 상대로 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쳐버리겠다는 뜻을 선제 타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사전에 감지가 안 되고 기술적으로 두 번째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사적 행동을 하려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총을 못 쏴요. 그렇죠. 전작권이 미국한테 있는데 지금. 아니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유명한 1.1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신조. 김신조 사건 68년. 그때 박 대통령이 그 성격에 불같은 성격에 북한을 치려고 그랬죠. 미국이 너 한 대 맞고 끝내라. 이거 여기서 지금 반격하면은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한국 전쟁으로 발전한다. 우리는 책임 못 진다. 83년 10월 9일 날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예. 그때 전두환 대통령도 그 원산쯤 그쪽으로 상륙 작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미국이 한 대 맞고 끝내라. 17명이 그 폭사하지 않았어요. 주권이 없는 나라네. 그렇게 따지면요. 아니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나자마자 전쟁 발발 19일 만에 7월 14일 날 유엔군 사령관한테 그걸 넘겨버렸단 말이야. 유엔군 사령관이지만 모자는 유엔군 모자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한미군 사령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노무현 대통령 때 찾아오게 돼 있었어요. 2007년에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아니 2012년 4월 17일부로 그걸 찾아오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4월 17일은 왜 나왔는가? 내가 혼자 이제 요즘 뇌피셜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맞습니다. 오피셜에 만든 말. 뇌피셜로 보면 전시작전 통제권이 넘어간 날이 7월 14일이에요. 그 뒤집으면 4월 17일 됩니다. 4월 17일은 제 음력 생일입니다. 그래요? 2012년 4월 17일 날 찾아오게 만들어 놓고 이제 떠났는데 그 12년이면 이명박 정부 시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빨리 찾아와? 2015년 12월 31일로 밀어놨어요. 박근혜 정부로 넘어간 거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북한이 핵실험을 자주 하고 미사일도 쏘고 그러니까 핵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전시작전 통제권은 찾아오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써서 뒤로 밀어놔 버렸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아니었으면 전작권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공약으로 전시작전 그 지휘권 환수 이게 공약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안 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2007년 때만 해도 중국이 그렇게 미국한테 위협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2010년에 중국이 G2로 올랐은 뒤에 미국의 그 GDP 총액 대비 중국의 그 GDP 총액이 점점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기로 넘어와가지고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예. 인도 태평양 전략이니 코드니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중국 때문에도 미국이 계속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필요가 지금 절실하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돌려줍니다. 참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작권 가져오는 건 난망하겠네요. 거기서는 꿈을 안 꿀 거예요 아마. 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군이 미국과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일본도 거기 같이 한 덩어리가 되자는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미일 한 이런 종속 관계잖아요. 그렇죠. 미일 하면 우리가 이제 3등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깨보려고 노력하면 엄혹한 국제 질서에서 상당히 정을 맞는 상태. 자, 그러면 좀 질문을 좀 진전시켜 볼게요. 3월 24일 날 북한이 ICBM 발사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지만 윤석열 정부에다가 그냥 힘 과시하는 그 느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ICBM 그게 이제 ICBM이라는 것은 대륙간 탄도탄이라는 그 말 아니에요.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실이라는 그 약자인데 미국을 때릴 수 있는 ICBM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미국이 좀 쫄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은 그 ICBM에 쫄지를 않았어요. 왜냐? 3월 24일 날 발사한 ICBM이 이렇게 고각으로 쏘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대기권 진입은 성공을 했어요. 예. 대기권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떨어질 때는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올 때 그때 주변에 그 온도가 한 2,000, 2, 3,000도 된대요. 2, 3,000도를 견딘 뒤는 내열성은 확보가 됐어요. 북한이. 일본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이 겁을 내려면 정각으로 쏴서 30도 내에 40도 쏴가지고 이렇게 날아서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미국 본토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정각으로 쏘아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는 그 주변 온도가 한 7, 8,000도 된답니다. 아직은 북한의 그 기술이 7, 8,000도를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은 없다. 이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설리번 보좌관이 그랬나요? ICBM이 아직 미국한테는 위협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본토까지 못 온다. 못 온다고 그랬죠. 본토까지 못 오고 대기권 진입하면서 열을 견디지 못해서 공중에서 해체돼 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핵은 만들었는데 미국까지 쏴 보낼 기술은 아직 좀 안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겁을 안 내는데 그러나 이제 미국을 그렇게 겁주는 과정에서 그런 무기가 그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이렇게 고도화되면은 우리는 그냥 저절로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겁나는 건 지난 며칠입니까? 24일 날 말고 뒤에 지난 17일 날 썼나? 예. 그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는 거. 예. 400km, 600km 나가는 전술 유도 무기 거기에다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식의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겁나는 거예요. 서울 평양이 200km고 신의주 서울 신의주 40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북한 핵을 나름 실드 칠 때 남한용이 아니다. 미국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게 현실화되면은 남한용이란 논리도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지난 4월 5일 날 김여정 담화에서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쪽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 얘기를 꺼냈죠. 그게 이제 뭐 보조를 맞추느라고 그랬는지 서욱 국방장관이 뭐 정밀 타격을 해버리고 만다. 북한이 만약 또 계속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면 정밀 타격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정밀 타격이나 선제 타격이나 이제 같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랬더니 바로 저쪽에서 담화를 내놓기를 우리는 핵보유국이지만은 동족을 상대로 해서 총포탄을 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남쪽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뭐 도발을 하면 선제 공격인지 정밀 타격에 도발을 하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핵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했죠. 참 그거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국방장관이 한 말에 대한 반응이었지만은 이제 앞으로 며칠 안 있으면은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그게 시작된 거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해프닝일 수 있는데 박진 윤석열 특사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문전박대 당한 사건. 그거는 우리 언론에서 그렇게 쓴 데가 많던데 예.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 또는 그 미국 그 백악관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지금 아직은 지금 그 엄존하고 있는데 대통령끼리 친서를 교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당선자의 친서를 받는다는 것은 한국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문제 막대가 아니라 너무 이쪽에서 당선인이나 뭐 한미 협력단 협력단 뭐라고 그래서 이름이 그 특사단 예. 그쪽이 너무 큰 욕심을 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미국의 관심을 온전히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박대 당한 거 아니에요. 결론은. 너무 큰 욕심을 내니까 근데 그 외교의 프로토콜상 미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죠.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특사를 보내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사태인 거네요. 조금 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좀 앞서갔어요. 완전 박대가 아니라 특사를 보내는 행위가.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한미 관계는 뭐 한미 동맹을 재건한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좀 다급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작년 5월 21일 날 백악관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한미 동맹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나쁜 선동이죠, 사실은. 한미 동맹이 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 자체가. 재건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파괴가 됐다는 전제하에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게. 한미 동맹은 작년 5월 21일 날 정말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까지 발전했어요. 경제 동맹으로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전시 동맹, 뭐 전쟁 동맹,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까지 갔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지금 포괄적 동맹이 된 거예요. 네. 이걸 더 어떻게 좀 강화한다고 재건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기 지금 중국과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그런 아니 근데 그동안에 어디 갔다 온 사람들 같아요.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뭐 조금 알긴 아는데 무슨 빙하 타고 왔다고 누가 그러던데. 둘리.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소위 말하면 CVID를 윤석열 쪽에서 꺼냄으로써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CVID는 이제 CVID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북핵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금 벌써 지금 30년이 다 됐지만은 그 전에 클린턴 정부 때는 CVID라는 말을 안 썼었어요. 예. 부시 정부 때 난데없이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면서 CVID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완전하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요구를 들이댔는데 그 부시 때는 CVI를 요구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안 주고 그걸 받아내려고 압박을 가했죠. 여기 리비아 모델이죠. 그렇지. 리비아를 바로 그렇죠. 때. 그러니까 손 딱 들고 있으니까 그냥 소탕해버리는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게 트럼프 때로 넘어와 가지고는 부시 때 얘기고 오바마 때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뭐 CVID고 무슨 뭐 아무것도 없었고 전략적인 내 정책 하에서 트럼프 때 와가지고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뭐 정상회담도 하고 하지 않았었어요? 예. 그때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가 FFVD라는 말을 썼죠. 예. CVID는 너무 가혹한 거고 현실적으로 FFVD 그러니까 완전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종적이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한 verifiable 비핵화하면 되겠다. 이런 정도로 요구 조건을 낮췄는데 다시 지금 미국 주한 미국 대사가 또 CVID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정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CVID로 또 올려놓으면은 그거는 비현실적인 목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인 거죠. 니들이 핵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제재를 풀리지 않겠다 이 개념에 가까운 그렇죠. 거고 네. 북한 쪽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시도였던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보상받고 하나 없애고 보상받고 하나 없애고 이 관점 아니에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상호주의로 문제를 풀자. 그 원칙에 합의를 했던 것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입니다. 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단계적이고 동시 행동으로 핵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렇게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 북한이 이만큼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미국이 수교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를 진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밟아 나가자 하는 식으로 합의를 했고 트럼프도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자청하지 않았어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네.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가려면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종전선언으로 들어가서 그걸 시작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 시작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비핵화 협상 시작하고 그리고 북미 수교 협상도 시작하는 세 갈래 코스를 밟아서 핵 문제 해결하고 평화협정 해결해주고 북미 수교로 가자. 그렇게 해서 동아시아의 골칫거린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실무 관료들이 뒤집었죠. 그러면은 선비핵화 논리로. 장관님,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좀 제일 아쉬운 게 저는 어찌 됐건 종전선언이 안 된 측면이라고 보는데 북한이 사실 그걸 좀 약간 거부한 측면이 있어요. 종전선언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느낌적으로는. 근데 북한이 지금 종전선언으로 시작을 해서 하면은 된다는 생각을 북한도 했을 텐데 미국이 워낙 거기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을 북한이 알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죠. 미국의 실무자들은 종전선언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종전선언 하고 나면은 미군 철수론이 나올지 모르고 그다음에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비핵화는 안 되고 그 수교 압박은 받고 그렇게 되면은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결국 미국이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지배하는 바람에 미국이 이제 거기에 딴지를 걸었죠. 야. 그리고 하나 더 아쉬운 게 민주당이 180석 됐을 때 그 4.27 판문점 선언 있잖아요. 요거를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비준하는 모양새를 하나 갖췄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근데 남북 합의서 또 정상회담 선언 같은 것을 국회에서 비준한다고 해가지고 실행력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를 완전 망치는데 어느 정도 구속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 거죠. 글쎄요. 남북 관계 아까 우리 모두의 서로 얘기를 나눴지만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한미 관계인데 미국이 발목 잡으면 국회에서 비준이 됐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죠. 알겠습니다. 의미가 없는 걸로. 최근에 김정은이 평양 송화거리 80층 아파트 소위 말하면 집들이 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길 간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제 첫째 역시 핵과 미사일 때문에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한 10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2019년, 20년부터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바람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남북 간의 교역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북중 교역도 좀 끊긴 지 오래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물자도 부족하고 참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지금 경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그게 다 김정은 위원장의 덕이다 하는 것을 인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80층짜리 아파트 뭐라고 그럴까 준공식 같은 데 가가지고 테이프 카팅하고 해야죠. 과거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경제가 한참 발전할 때 어려운 살림 속에서 경제가 발전할 때 웬만한 한강대교 그다음에 무슨 고속도로 이런 거 개통식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테이프 맞습니다. 해놨어요. 나의 업적이요. 이거. 그럼 이게 나의 업적이다. 그리고 고마운 줄 알아라.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주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노동자들한테 아파트 충성한 사람들, 상 받은 사람들 아파트 나눠주는 그런 그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결국 당과 수령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은 이렇게 혜택을 입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열심히 해. 그러면 너희들도 한 80평짜리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지금 북한이 금강산 리조트를 그냥
초고속으로 며칠 만에 철거했다. 이것도 지금 이슈가 그거요? 됐어요? 그거는 이제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처음에는 현대에다가 남쪽의 현대에다가 이제 그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광 수입만 일정한 머릿수 인두세 받듯이 머릿수만 계산해서 돈을 벌었었는데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남쪽의 사유재산인데 이거 철거하면 되냐 항의를 해봐도 뭐 뾰족한 수가 있어요? 글쎄 그런 것을 존중할 사람들 같으면은 저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골프장 쪽에 있는 리조텔을 뜯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무로진 뭐라고 해 무슨 하우스? 가건물? 뭐 비닐하우스? 뭐 펜션 비슷한 것들이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멋있을 수도 있고 조금 흉측할 수도 있습니다. 색깔도 내가 한번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초록색의 골프장 근처에 완전히 짙은 밤색 페인트 칠을 한 흉물이 됐구나. 조금 보기에 따라서는 치우고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금강산 경관에 맞게 뭐 멋있는 집을 지어가지고 숙소를 만들든지 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아서 돈을 좀 벌겠다. 그러니까 현대가 처음에 98년에 금강산 관광 시작할 때 폐선을 끌어다가 유람선을 끌어다가 해금강 호텔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숙박 장소를 썼는데 그것도 지금 다 철거해 버렸어요. 이제 멋있게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자기들이 주도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만 올라가면 원산 쪽에 이제 스키장도 있고 또 그쪽에 가까운데 양덕 온천도 있고 온천 스키장 그다음에 금강산 이렇게 해서 삼각으로 대규모 관광 수입을 좀 올려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게 북한 참 어려운 길 가네요 보니까. 아니 어렵지 않죠. 남한이 관광으로 돈 벌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건 여기 성공 사례가 있잖아요. 관광 입구가 아니에요 처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수출 입국이고 수출 입국의 이 실험장으로 교육장으로 만들어준 것이 사실은 개성공단이었었습니다. 네. 우리 왕래 70년대 마산 수출 자유공단처럼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 가지고 들어와서 기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공장 만들고 우리 국민들 고용해서 월급 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깨너머로 기술 배우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는데 그런 식으로 북한도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입니까? 16년에 1월 6일 날 핵실험했죠 아마. 그리고 2월 6일 날인가 또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화난다고 개성공단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이상하게 됐지만 어쨌건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외국으로부터 유치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금강산도 저게 지금 그들 문자로 남조선이 관광 입국과 수출 입국으로 돈 벌었다. 네. 우리도 그 길을 가자. 이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시대에 저쪽 사람들 전체적인 생각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힘으로 눌러서 소위 우리 민주진영 쪽의 햇볕 정책이 아니라 힘으로 눌러서 뭐 개방하게 하거나 비핵화시킨다고 하는 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마 윤석열 정부 내내 미국의 생각과 그냥 일치하는 정도로 북한을 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남북 관계에서 이제 판문점에서 무슨 뭐 충돌이 일어났다, 포를 쏜다 이런 얘기가 간혹 들릴 가능성이 높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간혹이나 자주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도발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직접 도발하지 않은. 근데 저는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언론들이 다 핵실험 할 거다 했는데 안 했어요. 핵실험은 2018년 5월 달에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한국 이렇게 언론들을 그 기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핵실험장 폭파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지 않았어요? 5월달에. 그걸 다시 재건하는데 3월 6일부터 공사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기술적으로 2달 걸린대요. 빨리 해도. 그러면 이제 5월 6, 7일경에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뭐 직전에 공사가 끝난다고 이제 계산이 되는데 바로 그걸 쓸지 아니면 취임 이후에 쓸지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4월 25일, 15일은 못 써요, 그걸. 3월 6일 날 갱도 공사를 그 저쪽 풍계리 함경도 그 핵실험장인 풍계리 핵실험장 3호 갱도를 복구하는 공사가 3월 6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4월 15일 날은 그 실험을 못 해요, 기술적으로. 4월 25일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4월 25일 즈음이면 이제 바이든 뭐 4월 25일 날 그러니까 15일 날은 열병식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금년 4월 25일은 또 의미가 북한으로서는 큽니다. 1932년 김일성이 20살 되던 해에 항일 빨치산을 조직했다는 날이 그 4월 25일이에요. 그게 북한의 건군 기념일입니다. 창군 기념일입니다. 그날을 대대적으로 이제 기념할 거예요. 90주년이고 김정은이 집권한 지 만 10년이 되는 첫 해입니다. 지금 11년째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날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4월 15일 날 그 아껴놨고 그날은 아마 열병식뿐만 아니라 신형 전술 무기, 뭐 전략 무기, 무슨 뭐 이런 것 다 끌고 나와서 겁을 줄 겁니다. 북한 인민들한테는 우리 절대 침략당하지 않는다 과시형일 거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그 공격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김정은 위원장이고 김정은 총비서다. 이것을 인민들한테 각인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무슨 뭐 북한에 관련해 갖고 북한한테 한마디 말 못한다는 식의 프레임을 저쪽이 계속 걸어왔었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이제 소위 말하면 도발을 계속 할 때 윤석열 정부나 우리 보수 세력은 어떻게 대처할지가 사실 답이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한반도 리스크가 계속 커지면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 목소리도 저는 같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나 결국은 정권 말에는 나오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무슨 북한한테 뭐 할 말도 못하고 굴종적이었다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지금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 고함 지르고 그다음에 위협하고 미국 뒤에 숨어가지고 압박과 제재 강화한다는 식으로 해서 북한을 계속 한번 몰아붙여 봐라. 뭐가 되는가? 북한을 우리가 무슨 굴종하느라고 아무 말도 못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다루는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북한이 더 이상 큰 사고를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달래가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 대화가 되도록 만들어야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아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물건 좀 사달라고 그러고 하는 게 그게 다 무슨 그 사람이 비굴해서 그럽니까? 그렇게라도 물건을 팔아서 자식들을 먹이고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 북한한테 막 큰 소리 치고 겁주고 해가지고 북한이 움직이나? 미국이 저렇게 유엔 대북 제재를 10개나 만들어가지고 압박을 가해도 핵실험 계속하고 핵실험 계속하고 미사일 계속 발사하잖아요. 돈이 어디서 나느냐고? 다 벌어 쓰는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막 퍼줘가지고 그 돈으로 북한이 핵실험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아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완전히 남북하게 끊어놨고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발목 잡아서 못했고 뭐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핵실험을 저렇게 ICBM 발사를 2번씩이나 하고 말이지. 뭐 금년에 13번 벌써 했지만 핵실험 금년에 또 7차 핵실험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대북 강경론인 문제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정권이 끝날 때쯤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떠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햇볕 정책이라는 의미가 실제로 북한도 문재인 정부하고 관계가 좋을 때 핵실험장도 폐쇄하고 그러면서
나름 보여줬잖아요. 본인들이 추구하는 게 핵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도 살기 좋은 나라 되는 목표였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미국의 그런 그 핵 공격을 그 막아내기 위해서는 자유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그 입장이었고, 두 번째는 미국이 값만 잘 쳐주면 얼마든지 그것은 내놓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값을 높이 받기 위해서는 조금 위험한 짓을 해야지. 그렇죠. 그런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뭐 아무 말도 못하고 무슨 뭐 도발이라는 말도 못하고 유감이라는 말만 하고, 도발이라는 말 쓰고 무슨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제 타격하겠다는 얘기만 정권 초부터 해보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은 더 반발하고 더 위협해가지고, 그 불똥은 어디로 튀느냐? 국민들의 소위 그 안보 불안감으로 그 발전하고 맙니다. 5년 내내. 5년 내내.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비핵화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세력들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그때서 우리가 해주면 되지 같은 이야기잖아요. 비핵화 선조건.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핵을 포기하면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수교도 해주고 절대로 너희들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왔다가 그 당한 것이 리비아입니다. 네. 2003년에 미국과 영국의 말을 듣고 그야말로 가만히설에 속아가지고 리비아가 핵개혁을 포기한 뒤에 경제 지원해 줬어요. 2003년에 시작해가지고 2006년은 정식 수교도 해줘요. 그러고 나서 한 3, 4년 후에 반군이 생겨요. 난데없이 리비아 안에. 네. 정부군 말고 반군이. 그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는 와중에 어느 총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지만 리비아는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나 했다가는 결국 수교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리비아가 수교까지 했지만은 반군과 정부군이 싸우는 와중에 가다피 국가 원수가 죽었다고는 사실. 네. 두 번째, 미국과 러시아의 말을 듣고 핵무기와 그 핵폭탄과 미사일을 갖다 서 대량으로 그냥 러시아한테 줘버렸던 우크라이나. 그때 91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 독립시켜줄 때 우크라이나는 3대 핵 국가였었습니다. 네. 핵폭탄이 한 150개, 미사일도 대륙간 탄도탄급이 한 1700개. 그거를 전부 다 러시아한테 주고 돈은 미국이 됐어요. 미국 그 상하 양원에서 그 의결을 해가지고 넌 루가 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는 돈은 미국이 될 테니까 기술적인 해체는 러시아가 책임져라 해서 다 이제 내줬죠. 그러니까 그 91년, 93년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20년, 한 30년 후에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러시아한테 혹독하게 당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뭐 압박으로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회유를 해도 될똥말똥인데. 근데 이제 그 북한 비핵화를 넘어서서 한미 동맹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지금 정권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중심이 미국 중심으로 도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닙니다. 6.25 때 미국이 아니에요. 또 냉전이 그 막 끝난 직후인 90년대 초의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미국은 중국한테 지금 계속 지금 그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GDP 총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미국과의 격차가 뭐 60%에서 70%, 71%에서 74% 이런 식으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데, 예. 그런 와중에 지금 미국이 힘이 없으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중국이 지금 동아시아는 완전히 왕노릇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과거에 한당일의 명창조까지,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당일의 명창조 말까지 천하를 지배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예. 그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중국의 야망 앞에서 미국이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혼자서 안 되니까 자꾸 동맹 타령을 하는 거예요.
쿼드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 다 그겁니다. 지금 그 얘기 한참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 하나 감당을 못해가지고 동맹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미국한테만 미국 말만 잘 들으면 뭐든지 해결된다는 식으로 미국 쪽에서 바짝 붙어선 경우 북핵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지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중 경제협력 관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 전략을 택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미국이 중국 때리기 위해서 만든 모임을 니들 가입해. 그러면 우리나라의 무역량의 4분의 1을 중국과 하고 있는데 그 외교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저번에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 중국한테 호되게 당했던 거 기억을 하시고 중국 정부가 뭘 하지 않아도 중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혐한 정서가 올라오면 쟤네들도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미국에만 줄 서 같은 이 적당히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미국 덕입니다. 그리고 6.25 후에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은 것은 또 역시 미국 덕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는 세계 경제 10위 경제 대국이고 군사적으로도 6위 경제 대국, 군사 대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외 무역의 4분의 1이 지금 한중 무역이에요. 예. 한미 무역, 한일 무역을 합쳐봐도 한중 무역만큼 안 돼요, 양이. 그거 합쳐봐도 아마 20%가 안 될 겁니다. 전체 무역액에. 한국이 지금 중국과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10위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대국이 됐는데 아직도 미국 말만 들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자기가 훌쩍 큰 그래서 선진국이 됐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도 지금 미국만 따라다니면 되는 초등학생이 아니라고. 저번에 왜 아까 말씀하셨던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이 미국한테 뭘 준 게 처음이었다면서요. 얼마나 고맙다고 그랬어요. 3번이나 땡큐. 삼성, 현대 그때 LG가 갔나요? 그 사람들 직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에 좀 투자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미국 편만 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 아마 미국은 그다음부터는 야 우리 지금 사실 좀 힘이 딸리고 돈도 없는데 웬만한 건 네가 좀 될래? 하는 식으로 아마 우리한테 청구서 낼 겁니다. 예. 1980년대까지 90년대 냉전이 해체되기 전에 딱 그때 마인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빙하 타고 왔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거지. 걱정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긴 역사를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반면교사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이고, 근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5년 후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5년이라는 세월이 그러니까요.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발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위 경제 대국이지만 그 사이에 몇 등으로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네요. 그게 문제죠. 그게 5년을 문제예요. 허비해버리는. 왜 이명박 박근혜 시기 지나면서 첨단 기술들이 있잖아요. 중국한테 엄청 많이 따라잡혔다가 그래서 이제 막 추격 국가가 됐다가 다시 선도 국가가 좀 되는 그 측면에서 지금 정권이 바뀐 거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미국 없이 또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미국 타령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비유를 한다면은 초등학생 때 같으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매달려야죠. 응?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학비 받아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러나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제 직장까지 잡아서 자식까지 낳은 그런 30대 가장이 계속 일만 생기면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좀 해결해줘요 하는 그런 형국으로 좀 자꾸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왜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일종의 음모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겨 같은 그리고 잘못하면 미국한테 지도세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같은 미국 만능설이 사람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배신하고는 못 살아. 배신이 아니라 외교 관계나 채널도 좀 다각화시키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왜 일방적으로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연애할 때 한쪽으로만 자꾸 마음을 주면 저쪽이 밀당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도 한국에 잘해주게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나는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하여튼 네. 너무 그렇게 그 미국한테 몰빵을 주면은 결국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질 겁니다. 이놈이 아쉬우니까 나한테 매달리는데 그러면은 이러는 건 너 능력이 있잖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군사적 능력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뭐 무기 지원 문제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쑥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한국이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어디 미국 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미국이 하라고 할 수는 없고. 무기뿐만 아니라 파병도. 글쎄. 네. 너무 가까이 가면 나중에 결국 아주 가짜 찰싹 붙으면은 그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냥 미국과의 관계에서 갑과 을의 관계라도 되면 괜찮지. 을은 이미 일본이야. 우리는 일본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럼 병이에요. 을이 병한테 얼마나 또 이 갑질을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가서는 안 되지. 참 여러 분야가 있지만 남북관계 등에 대해서만큼은 정권을 뺏긴 게 정말 천추의한처럼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남북관계를 복원하려고 할 때 처음에 북한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해서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때를 지나오면서 남한 정부를 못 믿는 상황이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러는데 5년 지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전혀 다른 나라가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다른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희망적인 메시지 하나 주고 가세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래도 이런 와중에도 남북관계 좋아지거나 여지는 없습니까? 운이 좋으면 저는 모든 일은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안 될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 운명론이지만 남북관계도 어쩌다 보면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좋아졌다가 갑자기 또 그냥 냉동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관계로 변화한 적도 있고 그러다가도 다시 또 살아나고 예를 들면 김영삼 정부 말년과 김대중 정부 초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두 정권에서 김영삼 정부 말년까지 이제 대통령 비서관을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다시 또 통일부 햇볕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최전선에서 일을 했지만은 하루아침에 달라지더라고요. 역시 남북 간에는 동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제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우리 쪽에서 입장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가지고 잘해주려고 그러면은 북한은 처음에는 뭔 얘기는 척하면서 끌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혹시 윤석열과 김정은 두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모르지 뭐. 그건 모르죠. 나 진짜. 알겠습니다. 전쟁 일본 직전까지 가게 되면은 그럴 필요를 피차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서 남북 정상회담이 된다는 것은 그건 참 시나리오 치고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이제 한반도 리스크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작동되는. 뭐 증권시장 춤추고 뭐 투자 빠져나가고 그때 가서 정상회담하면 뭐래요? 사또 떠난 뒤에 나팔 불기지. 알겠습니다. 참 사실 희망적인 메시지는 없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나 사유 없이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된다. 사실 문 대통령이 국방비를 막 올려가지고 세계 6대 국방 강국이 됐다고는 해도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방비를 증액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국방비를 안 쓸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시적으로는. 자, 어쨌건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남북관계는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상당히 암울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장관님은 좀 더 건강하셔갖고요. 다음 정권이 이제 다시 정권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특사 한번 가세요. 지금이라도 가라면 가지 내가. 그래 더 건강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보내줄 생각이 보내줄 리가 없지만. 장관님 아니면 누가 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이제 스승이신데. 무슨 스승은 스승. 그러나
오랜 접촉을 통해서 친숙한 사람들이 있죠. 쉽게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실은 말이야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그쪽에 남아 있다고 그러는 거고. 아직은.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정말 한번 모시고 싶었던 그 인터뷰이셨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번 이렇게 뭐 시간 되시는 대로 조만간 모시도록 해서 김어준한테는 시간 짧게밖에 안 주잖아요. 자, 장관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드렸고요. 장관님 오늘 나는 전적으로 이 마차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마차가 아니라 황금 마차라고 그랬어. 아니 그거를 제가 지시한 게 전데요. 그럼 저는 저 때문에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장관님 모셔라고 제가 지시한 건 전데. 그래요? 참 그거 모르시고 오셨어요? 제 오다만 맞는 분인데 그러면은. 자, 그렇다 치고 농담이었고요. 자, 장관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